2015년 5월 15일 아침 평양 순안공항 출국장. 40대 중반의 한 외교관이 아내와 두 자녀를 데리고 보이부 검사대 앞에 섰습니다. 가족 동반 출장 목적이 뭔가? 보이부 직원의 날카로운 질문에 그의 손에서는 땀이 흘렀습니다. 서류 검사가 끝나고 통과 도장이 찍히는 순간 그의 심장은 터질 듯 뛰었습니다. 그는 과연 베이징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이런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그 모든 것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2014년 가을 평양 중구역에 있는 외교관 아파트에서 저희 가족은 그럭저럭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김성호, 외무성에서 3급 외교관으로 일하던 40대 중반의 평범한 아버지였습니다. 아침이면 창밖으로 대동강이 보였습니다. 강 건너 주체 사상탑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곤 했지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평양은 북한에서 가장 잘 사는 도시입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가 사는 중구역은 당 간부들과 외교관들만 살 수 있는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제 아내 영숙이는 평양음악대학을 나온 사람입니다. 결혼 전에는 국립합창단에서 노래를 했지요. 지금은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며 살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큰딸 은별이는 19살로 김일성 종합대학 외국어 학부에 다니고 있었고 둘째 철민이는 16살로 평양 제1중학교 학생이었습니다. 다른 일반 주민들과 달리 저희는 특별 배급을 받았습니다. 쌀도 하얀 쌀이 나왔고 돼지고기도 한 달에 2번은 먹을 수 있었습니다. 외화 상점, 그러니까 달러나 위안화로 물건을 살 수 있는 상점을 이용할 수도 있었지요. 거기 가면 남한 제품도 있고 중국 제품도 있고 일반 주민들은 구경도 못할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시절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라면 이해하실 겁니다. 6.25 전쟁 이후 남북이 갈라져 살면서 북에서는 배급제로 살았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만 저희 같은 특권층은 배급이 끊기지 않았고 양도 넉넉했습니다. 일반 주민들은 90년대 고난의 행군 때부터 배급이 거의 끊겼다고 하던데 저희는 그런 걸 몰랐습니다. 명절이 되면 특별 배급이 나왔습니다. 설날에는 떡국 끓일 쌀가루와 고기가 나오고 추석에는 송편 만들 재료가 나왔지요. 우리 남한의 명절 풍습과 비슷했습니다. 다만 김일성 주석 생일이 가장 큰 명절이었지요. 그날은 아이들도 학교에서 사탕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늘 뭔가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외교관이라는 직업 때문에 해외에 나갈 기회가 많았거든요. 중국 베이징 대사관에서 5년 넘게 근무했었습니다. 거기서 본 세상은 평양과 너무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다니고 말하고 웃었습니다. 밤 11시에도 식당이 열려 있고 젊은이들이 거리를 활보했지요. 평양으로 돌아오면 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지만 그런 생각을 입 밖에 낼 수는 없었습니다. 같은 외교관 동료라도 믿을 수 없었으니까요.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누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다 보고되었습니다. 아내에게도 속마음을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더더욱 조심했지요. 학교에서 아이들이 우리 아빠가 이런 말했어요 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 가족은 끝장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집에서도 체제를 찬양하는 말만 했습니다. 우리 수령님 덕분에 이렇게 잘 살고 있다. 남조선 괴뢰들은 미국 놈들한테 시달리며 산다. 이런 말들이었지요. 그렇게 2014년 가을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정말 옳은 삶인가? 우리 아이들도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나? 그런 생각들이 밤마다 저를 괴롭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대동강은 여전히 고요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강물처럼 제 마음도 어디론가 흘러가고 싶었습니다. 자유롭게, 거침없이 말이죠. 제 인생의 전환점은 2000년대 중반 베이징에서의 5년이었습니다. 외무성에서 중국 담당 외교관으로 베이징 대사관에 파견됐을 때 저는 36살의 충성스러운 당원이었습니다. 떠나기 전 평양에서 받은 교육이 기억납니다. 중국은 자본주의에 물든 수정주의 국가다. 절대 그들의 생활 방식에 현혹되지 말라. 저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베이징에 도착한 첫날
공항에서 시내로 들어가는 길이 충격이었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고 도로에는 자동차들이 끝없이 달렸습니다. 평양에서도 고층 건물을 봤지만 베이징은 규모가 달랐습니다. 우리나라 6.25 전쟁 후에 폐허가 됐던 것처럼 중국도 문화대혁명 때 많이 어려웠다고 들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발전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대사관 근무를 시작하고 몇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업무차 베이징 시내 식당에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식당마다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젊은이들이 웃으며 맥주를 마시고 가족들이 저녁을 먹고 연인들이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지요. 우리 평양 같으면 밤 9시면 거리가 텅 비는데 말입니다. 더 놀라운 건 서점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왕푸진 거리의 큰 서점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엔 온갖 책들이 있었습니다. 역사책, 소설책, 경제책, 심지어 정부를 비판하는 듯한 책들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유롭게 책을 골라 사갔습니다. 우리 같으면 수령님 말씀집과 당에서 허가한 책만 읽을 수 있는데 말이죠. 그 시절 우리 부모님 세대가 일제시대를 겪으셨듯이 중국도 외세의 침략과 전쟁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개방을 선택했고 이렇게 변했습니다. 반면 우리는 여전히 폐쇄된 채 살고 있었습니다. 이 생각이 들자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가장 큰 충격은 인터넷이었습니다. 대사관 직원들은 업무용 컴퓨터를 쓸 수 있었는데 중국 직원 한 명이 몰래 보여준 게 있었습니다. 남한,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뉴스 사이트였습니다. 거기엔 서울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깨끗한 거리, 화려한 건물들, 자유롭게 다니는 사람들. 이게 정말 남조선인가 싶었습니다. 우리는 평생 남조선 괴뢰들은 미국 놈들한테 착취당하며 굶주린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제 눈앞의 화면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입고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5년간의 베이징 생활이 끝나고 2010년 다시 평양으로 돌아왔습니다. 순안공항에 내리는 순간 모든 게 달라 보였습니다. 회색빛 건물들, 어두운 거리, 굳은 표정의 사람들. 베이징에서 본 밝고 활기찬 모습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내를 안았을 때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아이들도 반갑게 맞아주었지요. 은별이는 중학생이 되어 있었고 철민이는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아빠, 중국은 어땠어요? 아이들이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우리 가족이 위험해지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변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당 학습을 할 때, 수령님 말씀을 외울 때 이게 정말 옳은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외무성 회의에서 남조선을 타도하자는 구호를 외칠 때면 속으로 정말 남쪽이 나쁜 건가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에게도 이 생각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동료 외교관들도 분명 중국에서 비슷한 걸 봤을 텐데 다들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눈치만 보며 살았습니다. 누가 먼저 입을 열면 그 사람은 끝장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겉으로는 충성스러운 외교관이었지만 속으로는 체제를 의심하는 이중적인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2010년부터 2015년까지 5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2013년 12월 평양 전체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숙청된 겁니다. 여러분도 뉴스에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고모부였던 그 높은 분이 하루아침에 반역자로 몰려 처형당했습니다. 그날 저는 외무성 회의실에서 긴급당 회의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스크린에 장성택의 얼굴이 크게 비쳤고 아나운서가 도끼 어린 목소리로 그의 죄목을 읽어내려갔습니다. 당과 수령을 배신한 반당 반혁명 종파분자. 회의실 앞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았던 리 참사관이란 분이 계셨습니다. 저보다 10살 위의 선배 외교관이었지요. 그분도 중국에서 오래 근무하셨던 분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 그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성호 동무 조심하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제일 위험해. 그 말의 의미를 저는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외교관들은 해외 경험이 많습니다. 바깥 세상을 봤습니다.
그래서 당에서는 늘 우리를 의심했습니다. 저들이 자본주의에 물들지 않았을까? 외국 정보기관과 접촉하지 않았을까? 장성택도 중국과 교류가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숙청되자 외무성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며칠 후 리 참사관이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실에 물어봐도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쯤 지나서 소문이 돌았습니다. 보위부에 끌려갔다더라. 그게 끝이었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됐는지, 가족들은 어떻게 됐는지 아무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40대 중반의 제 얼굴이 창백하게 비쳤습니다. 나도 언제 저렇게 될지 모른다. 손이 떨렸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가 전쟁 중에 느꼈을 공포가 이런 거였을까요? 총알이 날아오는 공포가 아니라 언제 어디서 누가 나를 잡아갈지 모르는 공포 말입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요즘 얼굴이 안 좋아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아니야, 일이 좀 많아서 그래. 아내에게조차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아내가 친구들에게 말하고 그게 어디로 흘러들어갈지 몰랐으니까요. 큰딸 은별이가 대학에 들어간 해였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외국어학부, 우리 집안으로서는 큰 영광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쁘기보다 걱정이 앞섰습니다. 이 아이도 졸업하면 외교관이 되겠지. 그럼 이 아이도 나처럼 이중적인 삶을 살아야 하나? 밤마다 은별이의 자는 얼굴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 철민이는 중학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늘 오늘 정치 학습 시간에 이런 얘기 들었어요 라며 신나게 떠들었습니다. 김일성 주석 어록, 김정일 위원장 말씀, 김정은 원수님 업적. 아이는 그걸 진심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저도 어릴 땐 그랬으니까요. 외무성 출근길이 두려워졌습니다. 오늘은 또 누가 안 나올까? 다음은 누구 차례일까? 동료들과 마주쳐도 눈인사만 할 뿐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에도 다들 조용히 밥만 먹었습니다. 예전엔 그래도 농담이라도 주고받았는데 이제는 다들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집으로 가는 길에 대동강변을 걸었습니다. 강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6.25 전쟁 때도 고난의 행군 때도 이 강물은 계속 흘렀겠지요. 하지만 저는 이 강물처럼 자유롭게 흐를 수 없었습니다. 갇혀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감옥에 말입니다. 이대로 평생 살 수는 없다. 그날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몰랐습니다. 탈출? 그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외교관이 가족을 데리고 탈출한다는 건 온 가족이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렇게 2013년 겨울은 춥고 어둡게 지나갔습니다. 평양의 겨울은 원래 춥지만 그의 겨울은 유난히 더 추웠습니다. 아니, 제 마음이 얼어붙어서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2015년 봄이었습니다. 큰딸 은별이가 대학 3학년이 되었고 졸업 후 진로를 정해야 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 외무성당 비서가 저를 불렀습니다. 김동무 따님이 참 우수하다던데. 졸업하면 우리 성에 배치하는 게 어떻겠나?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딸이 외교관이 된다는 건 딸도 저처럼 이중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그 다음 말이었습니다. 박 부부장 동무 아들이 있는데 좋은 집안 자제야. 따님과 한번 만나보는 게 어떻겠나? 그게 무슨 뜻인지 저는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충성 결혼이었습니다. 당에서 정해주는 결혼, 사랑도 없이 당의 명령으로 맺어지는 부부. 우리 세대에는 흔한 일이었지만 제 딸까지 그렇게 살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밤늦게까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내 영숙이가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고민 있어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합시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아내에게 속마음을 털어놨습니다. 중국에서 본 세상이 자꾸 생각나요. 사람들이 자유롭게 사는 모습이요. 남한 뉴스도 봤어요. 거긴 우리가 배운 것과 전혀 달랐어요. 아내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여보, 그런 말하면 안 돼요. 알아요. 하지만 은별이를 생각하면
우리 딸이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아내도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사실 느껴요. 음악대학 다닐 때 친구들이 있었는데 고난의 행군 때 다 굶어 죽었어요. 우리만 살아남았죠. 특권 덕분에. 그날 밤 우리 부부는 처음으로 진실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며칠 후 저는 용기를 내어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은별이와 철민이를 거실에 앉혔습니다. 얘들아, 아빠가 할 말이 있다. 은별이는 19살, 철민이는 16살이었습니다. 이제 진실을 말해줄 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빠가 중국에 있을 때 본 세상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것과 달랐어. 사람들이 자유롭게 살았어. 밤늦게까지 거리를 다니고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읽고 싶은 책을 읽었어. 철민이가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아빠, 그럼 우리가 배운 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라기보다는 전부가 아니야. 세상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넓고 자유로워. 은별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저도 알아요. 대학교 선배 중에 탈북하신 분 가족이 숙청당한 얘기 들었어요. 무서웠어요. 그날 밤 우리 가족 넷은 식탁에 둘러앉아 긴 얘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6.25 때 피란 가듯이 우리도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탈북을 하자. 제가 말했을 때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위험해요. 잡히면 우리 다 죽어요.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이대로 사는 것도 죽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은별이가 강제 결혼하고 철민이가 군대 가서 굶주리고. 그게 삶인가요? 은별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빠, 저는 아빠가 결정하신 대로 따를게요. 저도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철민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아빠. 그날 밤 결정이 났습니다. 우리 가족은 탈북하기로 했습니다. 죽을 각오로 말입니다. 하지만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외교관이라는 제 신분을 이용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외무성 문서고에서 중국 비자 관련 서류들을 살펴봤습니다. 외교관 가족은 공식 출장 시 동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거다. 저는 중국 출장 기회를 노리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는 외화를 조금씩 모았습니다. 외교관은 달러를 받을 때가 있었는데 그걸 몰래 저축했습니다. 중국에서 쓸 돈이었습니다. 아내는 금반지를 팔았습니다. 이거라도 보태야죠. 우리는 한 푼이라도 아껴 모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평양에 계신 제 부모님과 장인 장모님께 말씀드리지 못한 채 떠나야 한다는 것. 차마 말씀드릴 수 없었습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부모님들이 위험해지니까요. 연좌제 때문에 말입니다. 어느 주말 부모님 댁에 갔습니다. 70이 넘으신 아버지와 어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성호야, 밥은 먹었니? 네, 어머니. 그날 어머니가 해주신 된장찌개를 먹으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게 마지막 일 수도 있구나. 2015년 봄은 그렇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벚꽃이 피고 대동강변에 사람들이 나들이를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평양을 떠나 있었습니다. 자유를 향해, 아이들의 미래를 향해 말입니다. 2015년 5월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외무성에서 베이징 경제회의 참석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3일간의 일정이었습니다. 저는 부서장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장 동무 가족을 동반해도 되겠습니까? 아이들이 중국을 한번 보고 싶어 해서요. 부서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김동무는 충성스러운 간부니까 특별히 허락하지. 딴 아이들 단속 잘하게. 감사합니다. 저는 겉으로는 기뻐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왔구나. 집에 돌아와 가족들에게 알렸습니다. 5월 15일 우리 넷이 베이징으로 출장 간다.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은별이와 철민이도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하는 거예요?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응, 이게 우리 마지막 기회야. 그날부터 우리는 준비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중국 출장 준비를 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준비를 했습니다. 짐은 최소한만 쌌습니다.
너무 많이 싸면 의심받으니까요. 사진첩 한 권, 부모님 사진, 그게 전부였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몰래 부모님 묘소에 갔습니다. 아버지는 10년 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아직 살아계셨지만 선산에 가서 아버지 산소에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아들이 먼 길을 떠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밤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2015년 5월 15일 아침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평양순안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대동강, 주체 사상탑, 모란봉. 이게 마지막이구나. 고향을 떠난다는 게 이렇게 슬픈 일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공항 출국장에서 보위부 직원이 서류를 검사했습니다. 김성호 동무 가족 동반 출장이라. 목적이 뭔가? 네, 자녀 교육 차원에서 중국 문화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제 손에 땀이 났습니다. 옆에 선 은별이의 손도 차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보위부 직원이 은별이를 쳐다봤습니다. 학생, 중국 가서 뭐 할 건가? 은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만리장성 구경하고 베이징 대학교 캠퍼스도 보고 싶습니다. 직원이 싸늘한 눈빛으로 서류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좋아, 통과. 도장을 찍는 소리가 천둥처럼 들렸습니다. 우리는 출국장을 통과했습니다. 비행기로 걸어가는 동안 뒤를 돌아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절대 의심받아서는 안 됐으니까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고려항공 편이었습니다. 좌석에 앉았을 때 철민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빠 무서워요. 괜찮아 아들. 아빠가 지켜줄게. 하지만 저도 무서웠습니다. 40대 중반의 어른이었지만 온몸이 떨렸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평양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도시, 46년을 살았던 곳이 구름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아내가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은별이도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비행 시간은 2시간이었습니다. 그 2시간이 20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승무원이 음료를 돌릴 때도 옆 승객이 말을 걸 때도 저는 긴장을 풀 수 없었습니다. 혹시 우리를 감시하는 사람이 있는 건 아닐까? 베이징 공항이 가까워졌습니다. 기장이 방송했습니다. 곧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 착륙하겠습니다.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진짜 시작이야.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아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는 눈을 마주쳤습니다. 여보, 우리 할 수 있어요. 응,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공항 게이트를 빠져나왔습니다. 베이징의 5월은 따뜻했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평양보다 훨씬 밝았습니다. 출구에 외무성 베이징 연락 직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동무 숙소로 모시겠습니다.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 전에 시내 구경 좀 하고 가도 되겠나?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그러시죠. 내일 오전 회의니까 시간 여유 있습니다. 직원이 떠났습니다. 우리는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에게 중국어로 말했습니다. 한국 대사관으로 가주십시오. 기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베이징 공항이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알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평양, 대동강, 부모님, 친구들. 모든 것이 이제 과거가 되었습니다. 앞에는 불확실한 미래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선택했습니다. 자유를 위해서 말입니다. 택시가 베이징 시내를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고층 빌딩들, 북적이는 거리, 자유롭게 걷는 사람들. 5년 전 제가 근무했던 도시였지만 이번엔 완전히 다른 의미로 보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탈북자다. 한국 대사관 앞에 도착했을 때 오후 4시쯤이었습니다. 건물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저 문을 들어가면 정말 끝이야. 다시는 돌아갈 수 없어. 은별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아빠 가요. 우리 결정했잖아요. 대사관 정문으로 들어갔습니다. 경비원에게 말했습니다. 북한에서 왔습니다. 망명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경비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곧바로 내부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10분쯤 지났을까요? 한복을 입은 중년 여성 직원이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으로 들어오시죠. 그 목소리가 얼마나 따뜻하게 들리던지 아내가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별도의 방으로 안내받았습니다. 그곳에서 영사관 직원분이 우리 사정을 들었습니다. 외무성 3급 외교관이셨다고요? 그럼 북한에서 적극적으로 추적할 겁니다. 위험합니다. 저는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이들 미래를 위해 결심했습니다. 영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중국 정부와 협의도 해야 하고 안전한 경로를 찾아야 하니까요. 얼마나 걸릴까요? 최소 일주일, 길면 한 달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대사관 보호시설에 머물렀습니다. 작은 방 2개였지만 평양 아파트보다 훨씬 안전했습니다. 은별이와 철민이는 처음으로 한국 드라마를 봤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니 한국 방송이 나왔습니다. 아빠, 나만 말이 우리랑 좀 다르네요. 철민이가 신기해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평양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외무성 부서장이었습니다. 김동무, 지금 어디 있나? 회의에 왜 안 나왔나? 제 손이 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이가 갑자기 아파서. 무슨 소리야? 당장 숙소로 돌아가게. 내일 아침 비행기 타고 평양으로 들어와. 전화가 끊겼습니다. 영사님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제 북한 대사관에서도 알겠네요.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그날 밤 제 전화기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북한 베이징 대사관이었습니다. 김성우 동무, 우리가 다 안다. 당장 대사관으로 나와. 안 그러면 평양에 있는 내 어머니가 어떻게 되는지 알지? 협박이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70이 넘으신 제 어머니가 제 때문에 고통받을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가 6.25 때 이산 가족이 되셨듯이 저도 이제 어머니와 영영 헤어지는 겁니다. 아내가 제 어깨를 안아줬습니다. 여보, 어머님께서도 이해하실 거예요. 손주들이 자유롭게 사는 걸 원하셨을 거예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손주들을 예뻐하셨습니다. 은별이, 철민이가 잘 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영사관에서 좋은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동남아시아를 경유해서 한국으로 가는 루트를 확보했습니다. 모레 출발합니다. 드디어였습니다. 드디어 대한민국 땅을 밟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이틀 동안 우리는 한국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영사관에서 준 책자들을 읽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국민이 투표로 대통령을 뽑습니다. 언론의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들어보지 못한 말들이었습니다. 은별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한국 가면 우리 학교 갈 수 있어요? 물론이지. 내가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어. 진짜요? 당에서 정해준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걸 공부할 수 있다고요? 은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베이징의 야경이 화려했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밤하늘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평양은 밤이면 깜깜했는데 말이죠. 정전이 잦아서 가로등도 제대로 안 켜졌으니까요. 내일이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46년을 북한에서 살았습니다. 그중 반은 체제를 맹신했고 나머지 반은 회의하며 살았습니다. 이제는 자유로운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양에 두고 온 사람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동생들, 친구들. 그들은 여전히 그곳에서 살고 있을 겁니다. 미안했습니다. 제가 먼저 탈출한 것이 그들을 배신한 것 같아서 말입니다. 언젠가는 통일이 되겠지. 그때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은 대한민국을 향한 긴 여정이 시작되는 날이니까요. 2015년 5월 23일 새벽 5시
우리는 베이징을 떠났습니다. 영사관 직원 2분이 우리를 공항까지 안내해 주셨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한국에서 만나요. 그분들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그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베이징 공항에서 동남아시아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어느 나라인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아직도 그 루트로 탈북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요. 비행기에 오르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중국에서의 일주일 파란만장했지만 우리를 자유로 이끈 시간이었습니다. 비행 시간은 5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혹시 북한 요원이 비행기에 타고 있는 건 아닐까? 도착해서 또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까? 걱정뿐이었습니다. 동남아시아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덥고 습한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평양과는 완전히 다른 기후였습니다. 영사관에서 연락해준 현지분이 우리를 맞아주셨습니다. 한국 교민이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고생 많으셨죠? 그분의 차를 타고 시내로 들어갔습니다. 거리에는 오토바이들이 가득했고 노점상들이 음식을 팔고 있었습니다. 생선 굽는 냄새, 과일 파는 아주머니들의 목소리, 모든 게 낯설었지만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작은 게스트하우스에 여장을 풀었습니다. 이틀 정도 여기서 기다리시면 한국 영사관에서 연락 올 겁니다. 그분이 떠나고 우리 넷만 남았습니다. 은별이가 창밖을 내다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여긴 사람들이 정말 자유롭게 사네요. 그날 저녁 처음으로 외국 식당에서 밥을 샀습니다. 현지 음식이었는데 맵고 새콤했습니다. 평양에서는 먹어본 적 없는 맛이었지요. 철민이가 이거 맛있어요. 라며 신나게 먹었습니다. 아이들의 웃는 얼굴을 보니 잘한 결정이구나 싶었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 문제가 생겼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주인이 다급하게 왔습니다. 경찰이 여권 검사하러 온대요. 빨리 숨으세요. 우리는 뒷문으로 나와 근처 교회로 피신했습니다. 한인 교회였습니다. 목사님이 우리를 맞아주셨습니다. 6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온화한 분이셨습니다. 탈북자시죠? 걱정 마세요. 여기는 안전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교회 뒤편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여기서 며칠 지내세요. 한국 영사관이랑 제가 연락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 목사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가족을 지켜주소서. 자유를 찾아 먼 길을 온 이들에게 평안을 주소서. 저는 종교가 없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종교를 믿을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기도를 들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드디어 한국 영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내일 비행기 타고 인천으로 가십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목사님이 우리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이제 자유의 나라로 가는 겁니다. 출발 전날 밤 목사님 부부가 저녁을 차려주셨습니다. 김치찌개와 불고기 그리고 하얀 쌀밥이었습니다. 한국 음식 드셔보세요. 고향 생각도 나고 그러실 텐데. 한국 음식이 북한 음식과 비슷하면서도 달랐습니다. 양념이 더 달고 고기가 더 부드러웠습니다. 사모님이 은별이에게 옷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한국 가서 입어요. 예쁘게 살아요. 은별이가 고맙다고 인사하며 옷을 받았습니다. 새 옷이었습니다. 평양에서는 새 옷 사입기가 쉽지 않았는데 말이죠. 2015년 5월 28일 드디어 인천행 비행기를 타는 날이었습니다. 공항까지 목사님이 배웅 나오셨습니다. 한국 가서 잘 사세요. 언젠가 통일되면 북에 계신 가족들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목사님도 실향민 가족이셨다고 했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대한항공이었습니다. 승무원이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 인사말이 얼마나 따뜻하게 들리던지요. 좌석에 앉았을 때 아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해냈어요. 비행 시간은 5시간 반이었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보였습니다. 하얀 구름 위로 태양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철민이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하늘이 정말 넓네요. 그래, 이제 우리도 저 하늘처럼 자유롭게 살 수 있단다. 기내식이 나왔습니다. 비빔밥이었습니다.
고추장을 넣고 비벼 먹었습니다. 우리 민족 음식이었습니다. 남북이 갈라져도 먹는 음식은 비슷했습니다. 같은 민족인데 왜 이렇게 다르게 살아야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행기가 한국 땅에 가까워졌습니다. 기장이 방송했습니다. 곧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겠습니다. 날씨는 맑음, 기온은 섭씨 23도입니다. 인천, 대한민국, 자유. 그 단어들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착륙 직전 창밖으로 한국 땅이 보였습니다. 높은 빌딩들, 넓은 도로들, 수많은 자동차들. 베이징보다 더 발전해 보였습니다. 저게 정말 우리 동족이 만든 나라구나. 비행기 바퀴가 활주로에 닿았습니다. 덜컹 하는 소리와 함께 우리는 대한민국에 도착했습니다. 2015년 5월 28일 오후 6시 46년 만에 저는 자유의 땅을 밟았습니다. 인천공항 게이트를 빠져나왔을 때 통일부 직원 2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성호 씨 가족 맞으시죠? 대한민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내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왔을 때 5월의 저녁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주차장에는 차들이 가득했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택시 기사들이 손님을 부르고 가족들이 마중 나온 사람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풍경이었지만 우리에겐 꿈 같은 광경이었습니다. 차를 타고 하나원으로 향했습니다. 하나원은 탈북자들이 남한 사회에 적응하도록 교육받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3개월 동안 거기서 생활하며 공부한다고 했습니다. 창밖으로 고속도로가 지나갔습니다. 가로등이 환하게 밝혀진 도로, 쉼없이 달리는 자동차들. 이게 정말 현실이구나. 하나원에 도착했을 때는 밤 9시쯤이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온 탈북자들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 오신 걸 환영해요. 다들 같은 처지였습니다. 목숨 걸고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이었지요. 첫날 밤 제공된 방에 들어갔을 때의 느낌을 잊을 수 없습니다. 깨끗한 침대, 따뜻한 물이 나오는 샤워실, 텔레비전, 에어컨. 평양 외교관 아파트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철민이가 신기해하며 물었습니다. 아빠, 여기 정말 무료예요? 우리가 돈 안 내도 돼요? 다음 날부터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사회에 대한 수업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5년마다 국민이 대통령을 뽑습니다.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국민이 지도자를 뽑다니. 정말 그런 나라가 있구나. 은행 이용법, 지하철 타는 법, 마트에서 장 보는 법. 우리에겐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어느 날 실습으로 근처 마트에 갔습니다. 그 넓은 매장에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쌀, 고기, 야채, 과일, 과자, 음료수. 끝이 없었습니다. 제가 처음 남한마트를 봤을 때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24시간 편의점이 있다는 것도 놀라웠습니다. 밤 12시에도 물건을 살 수 있다고요? 강사님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인터넷이었습니다. 컴퓨터 수업 시간에 포털 사이트를 배웠습니다. 검색창에 북한이라고 쳐봤습니다. 수많은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북한 소식, 김정은 동향, 탈북자 이야기. 평양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몰래 평양을 검색해봤습니다. 대동강 사진이 나왔습니다. 주체 사상탑, 모란봉, 제가 살던 중구역. 눈물이 났습니다. 그립고 미안했습니다. 거기 남겨두고 온 어머니와 사람들이 생각났습니다. 3개월간의 교육이 끝나갈 무렵 우리는 서울에 집을 얻었습니다. 정부 지원으로 작은 아파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20평 남짓한 아파트였지만 우리에겐 자유의 보금자리였습니다. 은별이는 대학 편입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아빠, 저 국제관계학 공부하고 싶어요. 언젠가 남북 통일을 위해 일하고 싶어요. 제 딸의 꿈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철민이는 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친구들이 말투가 좀 달라도 다들 친절해요. 저는 탈북자 지원단체에서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상담가로 일하며 새로 온 탈북자들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외교관 경력과 중국어 실력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 경험을 나누며 다른 분들께 희망을 주고 싶었습니다. 아내는 성악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지역 문화센터에서 노래를 가르치며 소소한 기쁨을 찾았습니다. 여보, 여기선 내가 부르고 싶은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수령님 찬양이 아니라 말이에요. 2015년 겨울 처음으로 투표를 했습니다. 국회의원 보궐선거였습니다. 투표소에 들어가 기표를 할 때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정말 내 손으로 선택을 한다니. 46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선택권을 가진 순간이었습니다. 명절이 되면 북에 둔 어머니가 생각납니다. 지금 어떻게 지내실까요? 건강하실까요? 제가 탈북한 후 연좌제로 고생하시지는 않을까요? 밤마다 기도합니다. 어머니가 무사하시길,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길 말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6.25 때 헤어졌듯이 저도 제 어머니와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부모님 세대는 어쩔 수 없이 헤어졌지만 저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선택한 이별이었습니다. 언젠가는 통일이 되겠지요. 그때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2025년입니다. 탈북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은별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통일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철민이는 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꿈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을 보면 그때의 결정이 옳았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저희는 고향을, 가족을, 모든 것을 버리고 왔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자유롭게 꿈꾸고 말하고 선택할 수 있으니까요. 북에 계신 동포 여러분, 그리고 남한에 계신 여러분. 우리는 같은 민족입니다. 같은 말을 쓰고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명절을 지냅니다. 언젠가는 다시 하나가 될 겁니다. 그날을 위해 저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자유. 그것은 제가 평생 몰랐던 단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압니다. 자유는 공기처럼 당연한 게 아니라 피와 땀으로 지켜야 하는 소중한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대한민국에서의 10년 저는 진정한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